최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에어컨 관련된 화재가 1260여 건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평균으로 보면 한 250여 건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다. 작년 올해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실외기 화재가 굉장히 또 에어컨 화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겠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조계사 내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건물 외부로 검은 연기가 점점 퍼지고 스님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천장을 향해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조계산의 불교 역사 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스님과 조계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즉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조계산의 불교 중앙박물관 등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으면서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문화유산도 손상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박물관에는 국보 9점과 보물 9점 등 총 33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중 유리로 차단되지 않은 곳에 보관돼 있던 유물 8점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후 전시장에 안전장치가 복구되면 유물을 조계사로 다시 이송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2층 회의장 천장에서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소방당국과 경찰당국이 합동감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절에서 불이 나면 현장에서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화재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알려진 대로 6월 10일이었죠. 오전에 이제 조계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사찰 자체, 본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니고요. 예. 이 조계사 경내에 있는 현대식 건물이죠. 여기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역사문화기념관이라고 하는 이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2층에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이 회의장 천정 속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교롭게도 이 당시에 전시를 위해서 국보라든지 유물 같은 것들, 뭐 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전시관이라든지 수장고 이런 곳들까지는 확산되지 않아서 문화재 소실 피해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또 다만 이제 일부 바깥에 별도로 이렇게 이제 유리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이렇게 좀 보관을 하는 전시물 말고요. 그냥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전시물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후에 이제 이런 복구 과정에서 혹시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인근에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을 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뉴스를 진행하거나 혹은 뉴스를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불이 안 보이고 천장을 향해서 소화기를 쏘는 경우를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도 2층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도 이제 오늘 조사를 해보면 감식을 하고 조사를 해봐야지 이제 확인이 될 텐데요. 대부분 이제 천정 속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천정 속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배선상의 어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천정 속에서 이제 불이 나는 경우에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 감지기라든지 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장면 그 면 아래쪽으로 이런 화재들을 감시하거나 또 진압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위쪽 관자 안쪽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 인지도 상당히 늦어지고요. 예. 이미 불꽃이 보였다라고 하면 그 안쪽은 이미 다 화재가 확산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반자 안쪽의 공간에는 상당히 가연물들이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관들의 이제 보온재라든지 혹은 또 전선 케이블 같은 것들도 불에 타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유독한 가스와 또 연소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17년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경우도 필로티 천정 속 안쪽에서 화재가 커지면서 이미 이제 화재를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화재가 확인된 이런 이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정 속에 이런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 사실은 끄기도 어렵고 사실은 대부분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큰 피해 없이 진압이 됐다라는 점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천장 속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대처가 됐어야 하는 스프링클러 활용도도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불이 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피하고 또 알리고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처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절이라든지 또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혼잡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피난이 지연돼서 인명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한 대피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이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이런 사찰 안에 오래된 유물들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것들이 이제 보관돼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물론 인명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보호돼야 될 이제 문화재가 소실된다는 건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이런 초동 대응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화재들을 보호하거나 또 반출하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이 초동 조치들이 또 무엇보다 중요해서 어떻게 반출할 것이냐, 또 반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담당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훈련들 또 교육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 문화재나 이런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히 수치로 가격을 매기기 쉽지 않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대처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화재가 많은 경우에는 보통 목재나 뭐 목판, 종이로 된 이런 물품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평소에 보관할 때나 화재 시 운반상에 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종이라든지 목재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잘 타고 또 잘 부서지기 쉬운 이런 이제 재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소실이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도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에 의해서 사실상 또 손상을 입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수백 년 뭐 이상 된 이런 이제 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의 진동이나 충격만으로도 형태가 변형된다거나 혹은 또 이제 망가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습도라든지 온도 조건이 달라지면서 훼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송을 하는 절차 또 이송을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임시적으로도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 문화재라든지 또 이를테면 그 고가의 이제 전시를 위한 이런 비싼 미술품 같은 것들은 사실 무진동 차량이라고 해서 실제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부분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송하는 이런 이제 장비들도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제 이런 문화재들만 전문적으로 이송을 하는 이런 전문 인력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재 이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이 났을 때 안전하게 이제 방호를 하는 개념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설들보다는 문화재가 있는 뭐 사찰이든 혹은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전시관이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소방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는 것들 또 다른 쪽에서 화재가 이런 문화재가 있는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방화 구획이라든지 성능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불을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한데 잘 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다 이제 문화재라고 하면 물을 뿌렸을 때 이제 수손 피해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함부로 또 물을 뿌리기도 어려운 이런 이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물을 쓰지 않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렇게 물을 쓰는 수계 소화 설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스계 한마디로 이제 그 공간에 가스를 방출해서 산소 분열, 한마디로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질식 소화를 시키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들은. 다만 문제는 또 이 가스가 방출돼서 불은 또 꺼주더라도 문제는 가스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질식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여러 번 사고들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런 가스계 소화 설비 중에 CO2 설비, 이산화탄소 설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을 마셨을 때 질식이나 중독이 되는 이런 위험들도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2001년에 금호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가스계 소화 설비, CO2 설비가 터지면서 거의 한 60여 명 정도가 질식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을 끄기 위한 설비들 잘 갖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들 시설들에 대한 관리나 운영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 생활 공간에서의 화재랑 비교했을 때도 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조계사 이 화재 상황을 보면서 좀 예전에 남대문 화재가 좀 떠올랐거든요. 참 이게 화재로 피해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데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복구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 대책이나 이런 규정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문화재 특성상 불이 일단 나면 그것 자체로서 이미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예방하는 측면 또 그리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최근에 3월 달에 발생했었던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이제 하회마을 이런 쪽으로 이제 화재가 확산되면서 문화재들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걱정들도 했었고 또 일부 문화재들 또 사찰들 같은 경우 소실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008년도에 숭례문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강화되거나 변화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전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들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문화재들 사실 뭐 그냥 잘 유지 관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누군가 고의로 방화를 한다거나 훼손을 한다거나 또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방화 방지를 위한 이런 이제 이 보안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는 인력을 전담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혹은 또 여기에 CCTV를 설치해서 이런 관제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이제 오래된 사찰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재들이 같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문화재 훼손이나 소실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조계사에서는 조계사하고 문화재청 같은 두 기관에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이런 오래된 사찰의 어떤 화재 감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에라도 선제적으로 여기 불이 날 것 같은데 하고 하는 이런 징후 감지, 아크 감지기라고 하는 이런 징후 감지에 관련된 감지 설비를 이제 보급하는 사업들 또 그리고 불이 발생했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한 수계 소화 설비 같은 것들의 설치 지원 사업들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주관 부서로서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화재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체계, 재난 관리로서의 어떤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에서 재난으로서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빨리 기민하게 초동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난 관리 체계가 매뉴얼로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재난관리 체계 속에서 현장에서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누군가는 끄고 누군가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반출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문화유산이 좀 집중된 곳에서의 화재를 예방을 잘 해야 되겠고 또 관련된 대책들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하고 나면 사람들, 시청자분들께서는 문화유산 잘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와닿을 수 있는 건 역시 생활 공간에서의 화재일 것 같아요. 이제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놓고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화재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난해에도 이맘때 에어컨 화재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방송된 뉴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와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처치를 받았고 2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특성상 주변 세대로 번지면 큰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 아파트 30층에서 난 이 불은 실내에 위치한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추락사고 위험 때문에 2020년부터 에어컨 실외기는 공동주택 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기실 환기에 소홀할 경우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기창을 닫은 채 에어컨을 켜봤습니다. 5분 만에 실외기 근처 온도가 50도를 넘습니다. 40에서 60도씨의 열기가 배출이 되지만 환기창이 닫혀 있어서 그것이 내부로 계속 순환될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까지도.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선 에어컨을 켤 때 반드시 실외기실 환기창을 열어야 합니다. 실외기 내부에 쌓인 먼지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 잘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모두 820여 건. 이 가운데 70% 이상이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지난 밤 처음으로 에어컨을 좀 하루 종일 켜고 잠에 들었는데 실외기를 저는 확인을 안 하고 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에어컨 관련 화재 사고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에어컨 1년 내내 쓰는 이런 이제 이 전기기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름철 더운 때 이제 사용하는 이런 기기이기 때문에 사실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잘 하시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실 때라도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사용하기 직전 한마디로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 집중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그만큼 에어컨 또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에어컨 관련된 화재가 1,250여 건 이렇게 이제 1,260여 건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평균으로 보면 한 250여 건 이상씩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저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실 250여 건이 평균적인데 작년 올해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2024년 같은 경우는 387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올해도 실외기 화재가 굉장히 또 에어컨 화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 9월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아닌 5월이라든지 또 10월 이 시기에도 화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에어컨 화재가 50건 이상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에어컨, 실외기, 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기간들은 여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점점 더 오랜 기간 동안 좀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이 아닌 기간에도 50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에어컨은 시원해지는 가전이잖아요. 근데 왜 에어컨에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어컨이 굉장히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기 소모량이 많다는 건 전기적인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전선부, 한마디로 전기를 인입하는 이런 전선부의 관리라든지 내부 기기의 어떤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 그만큼 발생 확률들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에어컨 화재의 주 원인들 살펴보면 그중에 약 한 80%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8% 정도가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한마디로 이제 실외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팬이 직접적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팬이 과열된다거나 거기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뭐 에어컨의 전선부 이런 부분에 접촉 불량이라든지 누전이라든지 단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화재 원인으로 발생을 해서 사실 다른 전기기기의 화재 발생 원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들은 작년 여름에 발생했던 부천 호텔 화재 그 당시에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화재 원인도 이 객실 내에 설치되었던 에어컨의 전선부 여기 사실 에어컨 전선 같은 경우 전기를 아까 많이 소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멀티탭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접 벽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에 직접 꽂아서 전용 이제 이 콘센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부천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에어컨의 이 전선부를 다른 연결을 하면서 이런 것들 일반 전기 테이프로 그냥 인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적인 요인의 전선부 관리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조금 약간 뜨끔하는 게 제가 12월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여름을 이 집에서 처음 나가고 있는데 에어컨 청소는 해서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외기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실외기실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화재 관련해서 실외기실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실외기실의 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많이 또 실수하시면서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 실외기실 같은 경우도 사실 겨울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또 비바람이 들어오거나 먼지가 들어오니까 사실 여기 이제 외부 창, 한마디로 환기창이 이제 루버라고 해서 이 환기창을 대부분 닫아놓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다시 열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닫힌 공간에서 이제 실외기가 돌아가면서 실외기 쪽에서 나오는 이제 뜨거운 바람이나 공기들이 사실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면 이 안쪽에서 계속 더운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냉각 효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실외기는 더 무리를 해서 또 돌아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외기실의 어떤 실외기에 대한 어떤 과열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돼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에어컨을 틀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 뭐 실외기의 상태나 에어컨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 실외기실의 루버, 한마디로 환기창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실외기실에 어떤 여러 가지 물건을 적치물들을 가득 쌓아놓는다든지 또 실외기의 환기구들을 뭔가 다른 물건들로 막아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과열이라든지 환기 불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일단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 실외기실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도 화재 발생 위험이 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지 같은 좀 다른 화재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먼지 같은 경우에 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전기기기에 먼지가 쌓인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 같은 경우에 접촉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스파크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스파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점화원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주변에 이를테면 먼지가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먼지 쪽으로 스파크가 이제 옮겨 붙으면서 이제 불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말씀하신 김치냉장고 혹은 또 이제 에어컨 실외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콘센트 구멍, 그 구멍에 쌓여 있는 먼지조차도 이런 화재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먼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먼지들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실외기 같은 경우는 바깥 공기들이 계속 여기로 순환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뭐 낙엽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설치된 실외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벌레의 사체, 벌레들이 들어가서 죽는다거나 혹은 또 새 분비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이 모터가 돌아가는 구동부에 이제 끼거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장애를 주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쌓여서 먼지들이 이제 환기구 구멍 자체를 막아서 이런 냉각 효과를 제대로 이제 발휘하지 못하면서 과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먼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제거해 주시고 관리하시는 것들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실외기 하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제가 사는 곳의 실외기는 실외기실이 따로 있어서 뭐 여러 호실에 실외기가 모여 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이 실외기가 그냥 베란다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외기 같은 경우는 뭐 유지관리상 한마디로 과거에는 실외기실을 별도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면 벽면에 그냥 실외기가 이렇게 지지대에 이제 고정돼서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짜 오래 노후화되면서 이 지지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식되거나 또 고정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약해지면서 추락의 위험도 있고 사실 또 유지관리 자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벽면에 매달려 있으니까 내가 잘 관리하고 청소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사실 실외기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실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들 중에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실들을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또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외기들의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실외기실 자체를 이제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런 일반 상업용 건물들 같은 경우에 각 매장별로 이제 에어컨들을 별도로 설치해서 저렇게 벽면에 저렇게 이제 이 실외기들이 쭉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런 경우에 실제로 하나의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실외기 쪽으로 옮겨 붙어서 화재가 커지는 상황들 혹은 또 다른 층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연소 확대가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실외기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실외기실을 좀 확보해서 이런 위험성을 조금 더 저감하고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위험성들, 관리에 대한 필요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에어컨 실외기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실외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을 이제 마련은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좀 고민이 되는 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실외기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시지 못한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을 오히려
그런 분들을 오히려 이제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다른 시각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사회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름이면 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어컨 관련 화재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년 전을 좀 떠올려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선풍기로 여름을 잘 났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에어컨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자면요. 예,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전기기기이기 때문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부분들, 그래서 전기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만 해주실 수 있다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에어컨 여름철에만 사용하니까 여름철이 되기 바로 직전에 사용하기 직전에 뭐 어차피 필터도 갈아주셔야 되고 또 냉각가스도 이제 보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S 센터라든지 전문 이제 이 업체에 불러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비를 하실 때 그 안쪽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맡기셔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제거하시는 것들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사용하는 이런 기기다 보니까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용법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덥다 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그냥 계속 켜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없는 때는 이런 부분들 타이머 기능들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셔서 무리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도 안전에 좀 도움이 됩니다. 또 끝으로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외기실 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한 번쯤 눈여겨서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장마 기간 같은 경우에 또 물에 노출됐을 때 습기에 노출됐을 때 이런 합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지 또 물에 노출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에어컨과 함께 또 에어컨 실외기실까지도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이었는데요. 한밤중에 아파트 주민 150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집안을 뚫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건설 중장비가 아파트 외벽 쪽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아파트 외벽을 덮친 중장비는 길이 40여 미터, 무게는 70톤에 이릅니다. 한밤중에 놀란 주민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날이 밝자 소방당국과 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중장비 해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 크레인으로 고정하는 작업 등을 먼저 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리는 상황입니다. 해체 속도가 더딘 탓에 대피한 주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작업을 마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정밀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70톤이 넘는 대형 천공기가 아파트를 덮쳤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아이가 있는 집이었고 아이 방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봤는데 일단 사고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이었는데요. 이제 밤이었는데 밤 10시경이었는데요. 이 용인의 이 전철 공사하는 현장에 작업 중이던 이제 천공기가 옆으로 이제 넘어지면서 전도되면서 바로 인근에 있던 이제 아파트 벽면 아마도 15층에 이제 이 세대의 벽면을 이제 충격하는 이런 이제 사고였습니다. 사실 천공기 무게가 약 한 70톤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면서 건물 외벽을 이제 타격을 한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벽체도 무너지고 거기에 베란다 부분들도 사실 이제 파손이 되는 이런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사람이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공사 현장에 이런 전도로 인해서 이런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사실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 혹시라도 손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아파트나 이런 큰 건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아파트를 짓다가 혹은 이번처럼 천공기가 아파트를 덮쳤을 때 이럴 때는 사고 상황도 위험합니다만 수습하는 과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면 건물 자체의 어떤 또 이런
붕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복구하는 과정 혹은 또 이런 걸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현장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안전 확보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차도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천공기를 일단 넘어진 천공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세대의 크레인을 동원해서 사고 발생 하루 반 만에 이 천공기를 이제 철거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철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뭔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행을 하고 있고 또 2차가 끝나면 다시 한번 3차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건물을 다른 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이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 안전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임시 주거하는 곳으로 이제 거기서 주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 가까이 있어야 되는 학교의 통학에 대한 부분들도 뭐 불편함이 있고 또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물론 안전을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빠른 어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줄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사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원인을 확인해서 다음엔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인이랑 문제점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 천공기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 40m 정도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균형이 안 맞거나 집안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넘어지거나 혹은 또 이게 전도되는 이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기를 설치할 때 이 설치 상황, 여러 가지 집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러한 절차들 또 안전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 가능성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집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집안 내부의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감지하지 못한 또 한계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이 공사 현장 말고도 뭐 땅 꺼짐이라는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집안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주의해서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조계사 화재, 에어컨 관련 화재, 또 용인 천공기 관련 사고까지 다뤘는데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불이 붙으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30초 동안 핵심 정보만 쏙쏙 귀에 들어오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시작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일단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반대 방향인 출구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건물 바깥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다른 층이나 다른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대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라든지 계단실에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고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연기나 화염이 오염이 됐다면 무리하게 대피하시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대문을 닫고 세대 안으로 들어와서 문틈을 수건이라든지 이불 같은 것들로 잘 막은 이후에 본인이 세대 내에 갇혀 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구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세대 내에서 대기를 하는 중에 더 이상 대기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피난 기구 혹은 또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피난을 시도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30초 쓰셔야 되는데 50초 정도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